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고영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ith Deep Neural Net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 너무 길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동영상을 좀 짧게 한 20분 안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딥뉴럴넷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 동영상은 그 워드 임베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딥뉴럴넷에서 어떤 기본 지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그 머신러닝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자연어 처리 문제들을 어떻게 그룹핑할 수 있겠느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걸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연어 처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내 문제가 이 네 개 중에 어떤 문제인지를 쉽게 만약에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각각의 문제를 이제까지 해결해왔던 어떤 그 모델들, 머신러닝 모델들을 적용하면 우리가 또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룹핑해서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또 사용되는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얘는 N2 1 프로블럼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우리가 그 N개의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1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4개의 그 분류의 그룹의 인풋은 모두 N개예요. 그럼 그 N개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요 네모 박스가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안에 제가 그려놓은 그 파란색 네모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인풋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하나의 문장은 n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n개의 단어가 인풋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웃풋은 그 하나의 문장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면 하나의 문장의 어떤 주제를 찾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찾으면 토픽 모델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혹은 파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면 그걸 우리가 센티멘트 아나리시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대화 시스템에서의 어떤 발화가 들어왔을 때 그 발화의 스피치 액트를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면 우리가 스피치 액트 아나리시스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패턴 인식이라든가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였던 모델들은 MLP, 멀티 레이블 퍼셉트론, MLP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자연어 그 뉴럴넷 모델이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쓰여왔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CNN이라고 해서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는 시퀀셜 레이블링이고요. 이 경우는 N2N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N개가 들어오고 한 문장이 들어온 거죠. 그 각 단어들마다 아웃풋이 1대1 매핑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예를 들어 보시면, 그, POC 태깅이다. 여기 POC 태깅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POC 태깅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형태소 혹은 단어들마다 POC 태그 중에 하나가 명사다, 동사다, 형용사다라고 하는 POC 태그들이 하나씩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N2N 프로블럼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시퀀셜 레이블링을 혹자는 자연어철의 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어철의 꽃이다라는 얘기는 자연어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POS 태깅, 그다음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 개체명 인식, 시퀀셜 로우 레이블링, 의미 분석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자연어 처리 분석 모듈에 시퀀셜 레이블링이 기본적으로 쓰인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시퀀셜 레이블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딥뉴럴넷 모델은
우리가 보통 RNN이다 이렇게 보통 불리우는 모델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어 처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LSTM이나 GRU가 사실은 시퀀셜 레이블링을 해결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줄여서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고요. 얘는 N2M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의 개수와 아웃풋의 개수가 다릅니다. 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는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제너레이션 모델, 챗봇 등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 기계 번역은 많이 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가 들어왔는데 만약 한국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당연히 단어의 개수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퀀셜 레이블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시퀀셜 레이블링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가 만들 때 모두 사실은 시퀀셜 레이블링에서 쓰여왔던 어떤 모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LSTM이나 GRU를 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다 그러면 영어 문장이 쭉 들어오면 영어 단어들을 우리가 LSTM으로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렇죠? 학습을 해서 이 문장의 어떤 인베딩 벡터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런 우리가 작업을 우리가 인코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 인베딩을 아웃풋에 인풋으로 넣고 우리가 한국어 예를 들면 영어 한국어 번역이라고 하면 한국어 단어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우리가 LSTM이나 GRU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디코딩이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인코더 우리가 인코딩, 디코딩 요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번역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N2 스트럭처 문제가 있는데요. N2 스트럭처 문제는 우리가 똑같이 N개의 그런 인풋이 들어오는데 한 문장이 들어오는데 아웃풋은 어떤 구조를 찾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이 경우가 우리가 구문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문법을 써서 구문 분석을 하든 구구조문법을 써서 구문 분석을 하든 이렇게 단어 어저드 간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구조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N2 스트럭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는 대표적인 딥뉴럴넷 모델이 포인터 네트워크이다 라고 보통 부르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딥뉴럴넷 모델로 자연어 처리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전통적인 머신러닝 테크닉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인 우리가 NLP를 가지고 자연어 처리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이렇게 보통 두 개의 프로세스로 크게 두 개의 어떤 페이지로 나누어서 분석이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피처 엔지니어링이고요. 두 번째가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모델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연어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모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면 어떤 모델을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주로 자연어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잘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잘하면 성능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피처 엔지니어링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질을 어떻게 잘 뽑고 그 자질의 웨이트를 어떻게 잘 결정을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머신러닝을 가지고 할 때 굉장히 성능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자연어 처리 전공자들이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만드는 것이 타임 컨수밍하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딥뉴럴넷이 되면 우리가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델이
불려지는 거예요. E to E, end to end. 그러니까 우리가 자질 이런 거 내가 안 만들어도 인풋만 넣어주면 아까로 딱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단어 그 한 문장에 단어 지퍼만 딱 넣어주면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피처 엔지니어링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게 된 주된 이유는 뭐냐면 워드 인베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워드 인베딩 설명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워드 인베딩이 뭔가 여기 옆에 제가 가로를 하고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게임에 앞서서 미리 학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메인 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보통 워드 인베딩은.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화행을 분석을 하던 우리가 그 토핑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던 혹은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를 하던 간에 우리가 워드 인베딩은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용량의 어떤 그 문서 코퍼스로부터 워드 인베딩을 미리 학습해서 그걸 가지고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워드 인베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각각의 단어를 벡터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 안에 이 단어의 어떤 신테틱한 정보, 시멘틱한 정보 등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벡터를 미리 만들어서 그것을 인풋으로 하면 피처를 따로 뽑을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가 워드 인베딩이 사용되었을 때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또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파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드 인베딩이라는 것이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 단어를 어떤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런 그 벡터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또 그 왜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아주 예쁜 강아지하고 예쁜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만약에 이 그림이 어떤 게 강아지고 어떤 게 고양이인지를 구분을 해봐라 라고 하면 전통적인 그런 머신러닝 테크닉에서는 사람이 자질을 뽑았어요. 여기 예를 보시는 바와 같이 딱 봤더니 이게 귀의 크기가 개하고 고양이가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귀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를 우리가 자질로 하겠다. 혹은 이게 그 털의 색깔에 따라서 조금 구분할 수도 있겠다. 브라운이냐 그레이냐, 혹은 마우스 사이즈, 그러니까 입의 크기가 어떤 게 더 크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러니까 이 이그젠플들을 보고 이렇게 그것들을 자질로 뽑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굉장히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자동으로 이런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셀프 크리에이트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리트레이닝 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서는 대용량의 어떤 코퍼스로부터 자동으로 미리 학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드 인베딩을 다른 표현으로 dense and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dense and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 이전에 우리가 써왔던 그런 벡터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제가 조금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각 단어들을 벡터 표현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썼던 방법들을 우리가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만약에 K개의 만약에 내가 풀려고 하는 NLP 문제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K개의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 K개의 디멘전을 같은 크기의 디멘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각각의 디멘전에 하나의 단어가 매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매핑이 되게끔 만들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처럼 dog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세 번째만 1이고, 그러니까 원래도 요 세 번째가 dog라는 단어가 매핑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세팅하는 그런 그런 그 벡터 표현 방법이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이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에 맞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워드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단어를 표현할 때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K보다는 굉장히 작은 차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 K가 이전에는 10,000개였다면은 이제 우리는 100차원만 가지고 혹은 뭐 50차원만 가지고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가 차원이 작아졌으니까 각각의 단어들을 구분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원화수로는 할 수 없고 각각의 만약 100차원이라면 100차원 각각의 어떤 실수값을 실제로 할당을 해서 이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다시 이제 원화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각 단어를 우리가 아토믹 심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걸 벡터로 표현해라 그러면 각 디멘전이 단어가 되고 그래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각 한 단어를 표현하려면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계속 디멘셔널리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콤포스가 많아지고 단어가 많아지고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 계속 우리가 인덱싱을 해야 되는 그 문서들이 많아지니까요. 해결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차원이 계속 커지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메모리에도 그러니까 저장을 하려고 해도 메모리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다음은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의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이 갖는 두 번째 문제는 의미적으로도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이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서울 모텔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 호텔이 있죠. 그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텔하고 호텔은 사실은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비슷한 단어인 건 맞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잘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면 전혀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벡터로 뭔가를 표현해 가지고 뭔가를 연산을 하면 우리가 선형계수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벡터와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는 이너 프로덕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을 씁니다. 내적을 쓰면 사실 내적이라는 게 이렇게 같은 차원에 있는 숫자들을 곱해서 여기는 곱하고 각각을 전부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 보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숫자가 그쵸? 모두 1인 경우에 서로 0이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면 전부 같은 디멘전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러는 거예요.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가 유사도를 계산하면 유사도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니면 0이죠. 똑같으면 1이고 다르면 무조건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0과 1 사이 어떤 값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 사람이 쓰는 말은 똑같다 아니다만 있는 게 아니고 유사하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수 없다. 이게 가장 또 큰 단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모델에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디서 써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한 레프레젠테이션 저렇게 간단하게 썼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왔다는 거를 제가 예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문장이 들어오거나 한 다큐멘트가 들어왔을 때 오브젝트를 example을 벡터로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백 오브 워드였죠. 그러니까 백 오브 워드라는 건 뭐냐면 의미 그대로 백 오브 워드, 단어의 가방이다라는 거고요. 백 오브 워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 속에 공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있는 뭐 당구공을 내가 가지고 가는데요. 내가 이걸 막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가면 위치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흔들흔들하면서.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면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몇 개가 들어있는지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백 오브 워드로 어떤
문장이나 문서를 표현한다는 의미는 어떤 단어가 그 문장에서 몇 번 나오느냐는 중요한데 어느 위치에 나오느냐는 우리가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하면 여기 지금 두 개의 어떤 뭐 문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문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두 개의 예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I love cake라든가 I like cookie 두 가지 문장을 벡터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백어워드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각각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디멘전이 단어가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I love like cake, 쿠키가 이렇게 하나의 디멘전을 차지하게 되고요. 거기에 있으면 1 아니면 0. 그래서 우리가 I love cake 같은 경우는 11010이 되는 거고 I like cookie 같은 경우는 1010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백어워드로 벡터를 표현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이나 문서를. 근데 사실은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11010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I를 우리가 원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면 1000000이죠. 그리고 러브를 표현하면 010000이죠. 그리고 케이크를 표현하면 00010이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원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합한 게 요 벡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많이 써왔던 벡터 표현이 사실은 각 단어를 원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고 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원하는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가 계속 단어를 표현해 놨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의 문제를 우리가 3차원의 벡터 공간에 제가 표현을 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3차원에 있다라고 하면 각 차원이 사실은 각 디멘전이 각 단어에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각 축이 디멘전의 사이 끼인 각은 사실은 90도죠 항상.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값이 항상 0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러면 유사한 정도를 사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케이크나 쿠키나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댄스한 형태로 벡터로 표현을 하면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얘네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각도가 나오니까요. 각도가 꼭 직각이 아니니까요.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딥뉴럴의 기법의 첫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워드 임베딩의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